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국가 개조론이 정부와 국가를 동의어로 혼동해서 한 말인지, 각 주체들의 의식 변화를 강조하려 한 포괄적 개념의 조어나 또는 메이지 유신, 10월 유신처럼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그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인지 청와대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전자라면 무지한 거고 후자라면 위험합니다. 이 시점에 왜 국가를 운운합니까? 관료제나 관피아의 역기능과 사람까지도 서슴지 않고 잡아먹는 탐욕적 자본주의를 도려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의식은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국가 개조가 멸공통일 구호처럼 슬로건화 된다면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그 슬로건 속에 또다시 또아리 틀며 더욱 고착될 겁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9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뉴스가 많은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진도 지난 주말 동안 선체 절단 작업 그리고 시신 인양 등에서 조금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보 모을 거고요. NLL 공개 그리고 국정원 댓글녀 직원 감금 사건, 이른바 감금 사건이라고 지금 언론들은 쓰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가 나왔죠. 형평성을 잃었다고 벌써부터 지적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또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가동 중지됐습니다. 때마침 오늘 준비한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반핵을 내걸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삼척시장에 당선된 김양호 당선자 전화 연결해서 핵에 관한 문제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 3일 길경식 이사, 우리랑 한 달 전쯤까지 아주 재밌게 경제 공부했죠. 다시 시작합니다. 일단 주 3일만 할 거고요. 오늘은 세월호 사태 이후 소비 침체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관련이라고 묶을 수 있겠는데요. 올 9월부터 몇 달 안 남았네요. 한 석 달. 여지껏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4, 5인용 병실 입원할 때도 건강보험 적용키로 했다는 것 등의 생활 관련 몇 가지 소식 묶어서 함께 전하겠습니다. 물론 뉴스K, 미리 듣는 뉴스K, 정가산책 며칠 쉬니까 발음이 꼬이네요. 그다음에 뉴스 행간, 그리고 진짜 인터뷰, 이렇게 순서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써주시는 거 감사히 보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소화를 못 시키고
때로는 지나놓고 방송 보면 아, 이런 건 꼭 오늘 말씀 나누고 함께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 많아서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기탄 없이 올려달라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애는 쓰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시작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이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네요. 목소리가 훨씬 좀 자연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먼저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네. 기습적으로. 선거 끝났습니다. 세월호 국면 여전히 계속되고는 있지만 49제를 지나면서 조금 사회 분위기도 좀 그렇고 일각에서 뭐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 나오고 하는데 제대로 기틀을 잡아놓고 돌아가는 일상이라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오늘 기리사께서 그 경제 관점에서 소비 심리 이런 얘기 해주시겠다고요. 지금 정부에서 어떤 부분들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에 그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제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이제 뭐 재추진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뭐 세월호 참사와 이후부터 지방선거로 좀 어수선해진 국정을 다시 정상화하고 경제를 다시 이제 최우선으로 올려놓으려는 어떤 그런 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게 지난 올해 2월 말에 발표가 됐었고 주요 내용들은 공공개혁, 규제개혁, 또 뭐 혁신경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공공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관피아 문제가 좀 지적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현재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이 공공부문 개혁이란 게 주로 부채 축소라든지 방만 경영 이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였는데요. 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뭐 낙하산 인사, 전관 예우, 관공 유착 등 전면적인 개혁이 이제 계속 아무래도 요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관공 유착이요? 관공. 근데 이런 개혁들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몇 가지 그 예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실제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라는 게 거의 이런 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 요직에 임명하는 주요 인사들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국민이나 그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인사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보직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기방어적인 인사 악폐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인사들을 좀 살펴보면 뭐 일단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지금 물론 사퇴하긴 했지만 국무총리 후보인 안대희, 또 법무장관 황교안, 검찰총장 김진태, 또 감사원장 황찬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또 대법원장 양승태, 방통위원장 최성준 등 이 주요 그 요직들의 인사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뭐냐 하면 주로 영남 지역 출신이고 대부분 공안 판검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안 정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사로는 어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라든지 비리 같은 것들을 전혀 막을 수가 없고 네. 또 주요한 게 정부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거의 4%, 그러니까 3.9%로 잡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민간 그 부분에서 경제가 회복돼서 성장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빚으로 이걸 계속 떠받쳐 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정부 부문에 대해서 정부가 빚이 많은 건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직접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거의 분식회계하듯이 공기업들 빚 늘리는 식으로 돌려치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것도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분식회계죠. 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공기업 빚을 줄인다라고 해서 공기업 쪽에 떠넘기던 사업들을 축소를 하게 되면 네. 경제 성장률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지금 공공 부분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제적으로는 개혁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데 지금 중한테 스스로 머리 깎으라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오히려 중이 스스로 지금 머리를 깎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못 깎는데도. 그거 참. 아까 지금 열관 인물들 예. 쫙 보니까 네. 우리나라를 지금 쥐락펴락 요직은 다 모아놓은 거네요. 그렇죠. 거의 힘 있는 자리들은 대부분 지금 다 거의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장악을 하고 영남 출신의 법조, 공안통 법조인들. 맞습니다. 네. 네. 핵심을 그러면 규제개혁 이거 네. 한동안 막 말이 많았는데 세월호 네. 전까지만 해도 네. 그 특히 이제 세월호 박근혜- 때도 뭐 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런 거 불렀다 이런 얘기 나왔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에 이 규제라는 것이 뭐 원수고 암덩어리다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제 정부 어떤 규제 개혁에 대한 좀 이렇게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참사의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무분별한 규제 개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조금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정부에서는 그 좋은 규제는 지키고 나쁜 규제는 푼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규제 개혁을 계속 하겠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앞에 공공개혁과 마찬가지로 구제개혁도 거의 효과는 좀 실질적인 효과는 얻기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규제개혁의 내용들이 보면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뭐 공원 만드는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좀 늘리게 해보겠다라는 좀 심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2008년도서부터 대세 하락, 그러니까 쭉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뭐 일부에서는 이제 아파트는 끝났지만 토지 시장이나 상가 시장이 이제 뭐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토지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그 토지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예.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벌 수 있느냐로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부가가치가 가장 컸던 사업은 누가 뭐래도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갔던 거고요.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투기가 좀 심했던 지역, 중형, 대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부가가치가 컸던 아파트 사업, 그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토지의 가격도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에 투자되던 돈들이 뭐 토지로도 빠지고 상가로도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땅값이 오르나 상가 가격이 오르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한동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가나 일반 토지는 반짝 효과다 이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인 거죠. 한쪽을 누르면 네. 다른 한쪽이 튀어오는 것처럼 그런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이렇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규제 개혁 몇 개 풀어준다라고 해서 사업성이 없던 게 갑자기 사업성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개혁도 실제적으로는 말로 이렇게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인 거지 실제적인 효과는 거의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세월호 한 달 조금 넘고 49제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네. 경기 가라앉아서 골목 상권들 다 죽고 서민들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그럴 것도 짐작은 가요. 사람들 밖에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행도 안 가고. 뭐 추모 분위기로는 맞아 보이는데 실제 이게 그렇게 얼마나 타격을 미치고 있고 이 정도로 그럼 언제까지 버틸 수 있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진단을 좀 해봐 주시죠.
일단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분위기에서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에서는 분명히 어떤 그런 추모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일정 소비를 줄이는 부분도 분명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큰 중요한 흐름에서는 이미 세월호 참사 이전서부터 내수 침체가 시작이 되고 있었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다 세월호로 돌리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가 위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부 관료들이나 언론에 이런 기사를 쓰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러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가 그럼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좋아졌겠느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되문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과연 정말 스스럼 없이 그렇다, 정말 좋아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서부터 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이미 이전 2012년, 2011년 이때서부터 실제적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요. 근데 정부와 공기업의 빚은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공기업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공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업이나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전기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1년 동안 2번이나 인상이 됐고 거의 10% 가까이 평균적으로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안 그래도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서 소비를 늘리기 어려운데 공공요금 이거는 거의 뭐 개인들이 스스로 줄이거나 늘 통제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그 지출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들고 쓸 그렇죠. 돈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수 네. 침체되고 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쓰기 싫어서 지금 안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 참사에서 어떻게 보면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오히려 그들에게 이 경제 문제 전체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아주 좀 비열하고 악랄한 좀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기리사께서 한 달쯤 방송 쉬시더니 아주 칼을 가셨군요. 비열하고 네, 좀 악랄한. 너무 좀 뉴스를 접할수록 너무 예. 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런 예.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절한 농도의 분노와 확실한 네. 팩트와 올바른 방향 이런 것들로 우리 경제 공부 그 뭐 유명한 사람들만 경제 과외교사 뭐 두지 말고 우리도 기리사 경제 과외교사를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네, 5시 51분 50초 게시판 잠깐 보고 아는필 기자와 소식 챙기겠습니다. 관피아 얘기 그리고 국가개조에 대해서 견해들 많이 좀 주시는 편이군요. 아하님께서는 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하면서 다른 상황과 일 때문이라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부의 행태다 꼬집으셨고 본인과 본인이 속한 정당을 먼저 개혁하고 개조했으면 좋겠다. 네, 동감입니다. 투게더님께서는 탈핵만이 현재와 후손들에게 안전한 국토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전국 원전 현황 그래픽 올려주셨네요. 이따가
삼척시장 당선자하고 얘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 와, 닉네임 멋있네요. 정치인들 의외의 발언에 대한 궁금증이란 소제목까지 다루셔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NLL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었던 거, 이거 뭐 의도적으로 뭐 언론에 흘려서 이미지 살짝 올려보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단순 부주의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언급을 해야 할 만큼 비중 있는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내용은 핫했죠. 부주의로 흘렸다면은 그는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흘려봐서 이미지 노렸다면 그는 아주 얍삽한 것이고요. 저는 철학의 부재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윤상현 의원이 많이 컸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할 정도로. JK 정 실장님, 국가는 국민인데 웬 개조라니 어불성설이다. 이슬님께서는 대통령은 국민을 말 잘 듣는 로봇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화답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어느 것이 잘못돼서 세월호 참사가 터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부인데 왜 국가로 그걸 교묘하게 환치를 시켜놓고 논란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살자께서는 감금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려 말이에요. 감금이 아니라 증거 은폐다. 김하영은 정부가 바뀌면 소급 입법이라도 해서 반드시 처벌해서 후세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이슬께서도 국가 개조를 아주 신랄하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예, 오늘부터 코너 하나가 늘고 뉴스도 많고 바로바로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 이후로 우리 입으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진도 상황 잘 못 전해드렸어요. 물론 이런저런 뉴스 섭취하셨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정리해봅시다. 예,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선체 절단 작업과 시신 인양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6일 합동구조팀은 선체 절단 작업과 수색을 동시에 진행해 세월호 3층 선미 좌측 선원 침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남성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이 남성은 세월호 승무원인 김모 씨로 밝혀졌고요. 구조팀은 지난 7일에 선체 절단 작업을 완료했고, 어제인 8일에는 세월호 3층 식당 의자 밑에 있던 여성 시신 한 구, 4층 선수에서 남성 시신 한 구 등 총 2구를 인양했습니다. 여성 시신은 단원고 교사인 유니나 씨로, 남성 시신은 단원고 학생인 안모 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중조기 첫날인데요. 합동구조팀은 4층 선미 다인실 장애물 제거 작업과 동시에 3층 식당과 4, 5층 선수 격실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구조자는 12명입니다. 사고대책본부는 미 구조자 12명을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일반인 승객 3명, 선원 1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2구가 인양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입수해서 공개했다. 이래가지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고발됐는데 무혐의 처분했어요? 예,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 민주통합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이 법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대변인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누설했지만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참. 굉장히 창조적인 법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4명의 야당 의원은 모두 다 약식 기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를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새정치연합 의원 8명 중 강기정, 문병호, 이종골, 김현 의원 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했고요.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강기정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과 그 가족의 출입을 봉쇄했고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도 출입을 봉쇄하는데 각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상반된,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결과를 내놨는데 형평성 맞느냐 이런 비판들이 막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화록을 삭제해서 불구속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의 경우와 비교하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무현재단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검찰이 대화록 내용을 찌라시를 통해 봤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말 수준 이하의 찌라시를 본 것 같은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삭제했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은 불구속 기소했다며 얼마나 편파적이고 균형을 잃은 처사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도 도둑 신고한 자를 기소하고 정작 도둑은 풀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비유 참 간단하고 속 확실히 알아듣게 해주시네요. 이재화 변호사는 참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자, 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도대체 뭐 오죽하면 안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검찰이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순천이 아니고 해남 어느 쪽에서 뭐 꼬리가 좀 일부 잡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 일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유 전 회장이 본격적인 밀항 시도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남, 목포 등 남해안 끝자락을 중심으로 수색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석환 금수원 상무 등이 해남으로 들어선 CCTV 영상, 통화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해남을 은신 추정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 노출 등을 이유로 수사 개시 후 지금껏 이어오던 대언론 브리핑을 오늘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예 브리핑 안 해버리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꼬집는 소리가 오죽여나 듣기 싫었던 모양인데 이게 올바른 업무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전 사고가 이곳저곳에서 계속 간헐적으로 있어 왔는데 오늘 또 원전 한 기가 발전 정지했어요? 고장으로? 예, 경북 울진군 북면의 원전 한울 1호기가 오늘 낮 1시쯤에 발전을 정지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울 1호기가 정상 운전 중에 원자로 제어봉 1개가 떨어져 정밀 점검을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시켰다며 현재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제어봉은 원자로 핵분열 연쇄 반응에 가속이나 폭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봉을 말합니다. 네. 원전. 이따가 진짜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생활 관련 뉴스 몇 개 묶어볼까요? 그동안 6인실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앞으로는 좀 4, 5인실에까지 확대한다고요? 예, 올 9월부터 4인실과 5인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인실부터 5인실까지는 기본 입원료 이외에 상급 병실료를 환자가 추가로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상급 병실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 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은 약 2만 1,000개가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 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전국 3천여 개 주유소가 동맹 휴업에 나선다는데 왜 그런답니까? 예, 한국주유소협회가 다음 달부터 시행을 앞둔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제도에 반발해서 전국 12,600개 주유소 가운데 3천여 개 회원주유소가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오늘 결의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오는 12일 1차 휴업을 하고 상황에 따라 2차 휴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유소협회가 반발하는 주간보고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 유통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가 짜낸 방안인데요. 석유 수급 보고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석유 제품 거래 현황을 주간 단위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참 전국 12,000개 중에 3,000개 주유소 4곳 중에 하나는 문을 닫겠다 이거네요. 그리고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제 그 낮에도 불을 켜고 다니는 자동차에 아예 그냥 시동을 걸면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내년 7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인 1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 전조등 근처에 주간 주행 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2007년 국내에서 버스와 택시 3,700대에 주간 주행등을 달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주간 주행등 장착 후 교통사고가 1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차종별로 5에서 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고 스웨덴에서는 사고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생활 관련 뉴스들이 들어오니까 가지수는 고만고만 좀 많아지고 이게 좀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치 일색으로 가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몇 번 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예, 안은필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6시의 남자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낭낭하니 좋군요. 예. 오늘 밤 뉴스K 베스트 3 대표 반찬 3가지만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는 오늘 저희 사실 국민TV가 있는 동네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이 한 분 비례로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김진철 씨라고요. 망원시장에서 19년간 두부 장사를 하셨고, 홈플러스 입점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로 된 분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홈플러스 입점 반대 운동 당시의 얘기 그리고 어떤 계기로 해서 의회에 진출하게 됐는지, 서울시 의회에 진출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들을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잘 찾으셨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 되게 자랑스러워 하던데? 예. 그리고 어떤 정치적 포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건 전혀 없는 분이었고, 정말 그냥 하다 보니까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의회에서 자기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220만 상인을 자기가 업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멋있네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는 게 저희 뭐 이게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예. 상당히 중요한 반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런 데서 의미부여해서 저 살찌우면은 그게 기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한열 열사 27주기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추모제라고 하면 보통 그 돌아가신 날이 추모제인데 오늘은 그 체류탄을 맞은 날이어서 사실 이 정확한 날짜를 이한열 하는데 모르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맞아요. 6월 9일 날 맞았어요. 제가 그때 교문 앞에 있었어요.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방송에도 보니까 예. 사실 60 하는데 6월 9일이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날이다라고 마치 뭔가를 정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잘못된 거였고 맞습니다. 오늘 체류탄을 맞은 날이었고 사망일은 7월이었죠. 그렇습니다. 7월 넘어가서 사망이 됐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11시에 추모제가 있었고 또 5시에는 박물관 개관식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전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한열 사체라고 이렇게 써 있는 압수수색 영장. 그때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 계속 있었죠. 그거를 탈취해 가려고 했던가요? 예. 그러면서 제시했던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들도 오늘부터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체를 지키겠다고 철야 농성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리포트를 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일 60 항쟁일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대학생들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가 내일 열립니다. 예. 근데 그 대학생들이 내건 명분이 역시 60 항쟁 기념이다라는 걸 오랜만에 대학생들이 그런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 소식도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세월호가 잠자던 대학생들의 민주에 대한 의지를 많이 불러일으킨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반찬이 가리왕산이라는 산인데요, 강원도에.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스키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산이 그 제주도에 있는 거문오름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원시림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사에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건 사실 아주 오래전 두 달 전부터 기획해서 취재해 왔던 건데 오늘 드디어 첫 번째 편을 가리왕산 첫 번째 1탄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럼 거기 이제 스키 슬로프 못 만들게 하려고? 예, 그런 운동이 그 현지 환경단체 그리고 서울 중앙환경단체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타이밍이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동계올림픽이 지금 몇 달 안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몇 년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 촬영 PD들이 가가지고 자세한 대체 어떤 숲풀인지 산림인지에 대해서 잘 소개해드리는 그런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몇 년 여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좀 지혜를 모아볼 수도 있겠네. 예, 한번 일단 뉴스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그 뉴스를 보는 관점이 참 신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 한국의 오프라인 뉴스, 온라인 여론, 국민TV 뉴스에 접속하시면 한눈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진짜 언론 국민TV 뉴스.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자매 인터넷 신문, 국민TV 뉴스에 지금 접속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임 총리 왜 이렇게 난산입니까? 글쎄요, 지금 원래 빠르면 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이르면 오늘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아침 있었고 실제로 오전에 청와대에서 그 회의 끝나고 오후에 좀 발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번 주 후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오늘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얘기는 다시 지금 원점에서 몇 사람을 두고 검토를 다시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마평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전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교수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작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 인사청문회가 사실은 좀 하나의 뭐랄까요? 스스로 좀 발목 잡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인사 문제가 굉장히 컸고 이러면서 이제 수첩 인사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안대희 이거 충격이 컸죠. 그랬죠. 그래서 안대희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도덕성 때문에 낙마할 거다 그런 걸 사실 예상을 거의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국민검사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검증 문제 때문에 이게 뭐 능력은 둘째 문제고 이 검증을 통과할 만한 그런 인사가 지금 없어서 다시 지금 원점에서 몇 사람을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탄고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뭐 몇몇 이름들 중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또 몇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좀 인사를 하기에 좀 껄끄러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검증 문제 때문에 뭐 도무지 오늘 내일 중에 뭐 인사가 나올지 총리 후임자가 아니면 이게 주 후반부로 미뤄질지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별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기다려보죠. 박 대통령 인사는 정말 뭐 예측도 안 되고 의외성도 강하고 또 덜컥 발표하고 나면 또 그에 상응하는 사고도 쳐왔고. 아유, 뭐 우리나라가 지금 국무총리 없다고 막 목매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거치 때문에 비서실장의 거치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끌시끌한 경우도 정말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겠죠. 저 받아쓰기만 할 사람이면 뭐가 그러겠어요. 아무튼 좀 보시긴 하십시다. 네네. 이 얘기는 뭐예요?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새누리당 당권 잡아보겠다고 이제 김무성 의원 옛날부터 칼을 갈아왔는데, 아무래도 박 대통령 마음이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 이제까지 그거 몰랐을까요? 좀 다른 측면인데요. 지금까지는, 비주류 쪽에 김무성 의원 그리고 친박주의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 이제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좀 개파 경쟁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서청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서고 이 비주류인 김무성 의원은 아무래도 청와대 쪽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직접은 아니겠지만 청와대 쪽이나 친박 쪽하고는 각을 세우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이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때 한참 대구에서 김무성 의원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사실상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을 요구한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올 만한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더 많아졌었는데. 그렇죠. 그때 뭐 청와대 싹 바꾸라고 그랬죠, 왜? 그랬었죠, 그런데 오늘 김무성 의원이 오후 2시쯤에 예정이 없이 기자간담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오전에 각 언론사 여당 출입 기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오후 2시에 김무성 의원이 그 캠프 사무실에 있는 빌딩에 1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요. 그 커피숍에 밖에서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모여서 뭐 얘기를 좀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까 기자들이 다녀왔는데요. 얘기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저께 저녁에 모 방송에서 김무성 의원이 이제 외압을 행사해서 국정감사 때 자기 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총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외압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수원대,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몇 가지 해명을 하면서 한 가지 얘기한 게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거였습니다. 얘기인 즉슨 이겁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굉장히 내가 아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양반이 최근 들어서 이 당청 관계, 작년 올해 있어서 당청 관계를 하는 거를 보니까 좀 잘못된 건 분명히 있더라. 당과 청와대를 너무 수직적인 관계로 끌어가더라.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대신 인사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나 이 사람하고 꼭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한
그거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뭔가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각세울 생각이 없다. 이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지원 유세 때 내가 했던 얘기의 요지는 이런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신심을 갖고 이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계획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 무능하고 일도 잘 못하고 예. 뭐 이래서 이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다. 딱 이런 취지거든요. 이거군요. 그러니까 각하 저 까불지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편지 보낸 거네요. 뭐 제가 표현 그렇게 표현을 하든 아니 이 양반 한때 옛날에 그 박문중 거기 있다가 뛰쳐나가고 또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과가 있으니까 지금 이번에 납작 한번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명확하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각세울 생각은 없다. 그런데 다만 지금 어제 이제 캠프 지금 김무성 의원이 이제 본인의 이 전당대회 선거 캠프를 꾸리는 그 면면들을 봐도 그렇고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도 보면 내가 조금 뭐 이렇게 옳은 소리하고 이빠른 소리 한다고 해서 나를 비박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대통령 주변의 몇몇 참모들,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정확하게 하는 걸 보면, 예. 그러니까 선거 구도 자체는 이 친박 대 비박 구도에서 불리할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예. 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보호하고 가겠다. 이런 사인은 계속해서 청와대에 주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위무사가 곳곳에서 나와서 대통령께서는 든든하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네 또. 남경필. 이분 경기지사인데 경호실장도 겸임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와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의 통합 행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소 당혹해하는 모양입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동안에 야권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박근혜 정부에게 얘기를 했던 게 통합과 소통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남경필 당선자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가 지금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이제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가 사회통합부지사직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허. 그래서 야권의 인사를 추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는 그 경쟁자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전 후보에게 예. 이 제주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놨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원희룡, 남경필 다 뭐 대표적인 여권 내에서는 대표적인 486 주자 등의 한 명들이고요. 예. 또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그 변변찮은 지금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군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유력한 뭐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이제 오를 가능성이 생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 기존에 지금 친박 진영과는 좀 다른 행보를 어쨌든 정책 행보를 걸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 통합도 이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통합적인 행보를 벌려나가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건 없고요. 예. 몇몇 핵심 인사들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게 좀 너무 정치쇼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 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저는 이런 통합 행보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좀 경계하고 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또 지방정부 내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면 이게 결국은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기지사 후보 당선자이고 또 원희룡 당선자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어쨌든 상징성은 좀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행보를 같이 펼쳐내면 이게 중앙정부 무대까지도 확산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너무 옹졸하게 이런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수위원장 제의는 조금 좀 그렇네. 우리가 그런 걸 안 겪어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거나 잘 들었습니다. 저기 오늘부터 코너가 하나 늘어서 답변을 조금 압축적으로 부탁드려요. 한 40초 정도로. 알겠습니다. 기사 쓰다가 편집자가 줄이라 그러면 팍팍 줄이잖아요. 자르잖아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730 재보선 공천 문제로 갈등이 너무 지금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른 편이죠. 예. 그런데 이게 연원이 굉장히 깊어서 이 문제는 사실 좀 빨리 터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730 재보선거가 뭐 워낙 정책적인 상징성이 지금 커져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승패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때 임박해서 이런 내용이 번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 차라리 이게 공론화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인 위상, 이게 이번 지방선거 통해서 뭐 아주 광주시장을 어쨌든 당선을 시켰으니 뭐 당분간은 좀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더해서 730 재보궐선거의 승패가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천 문제가 결국은 관건일 텐데요. 이미 뭐 손학규, 정동영, 김두관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의 출마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데 어쨌든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자기의 그 큰 정치를 위해서는 좀 자기 기반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새롭게 신진 인사들을 기용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뭐 금태섭 뭐 이런 사람이요? 그렇죠. 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런 게 이제 벌써부터 좀 불거지기 시작한다. 이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계속 재밌겠어요. 우리 양 기자는 선거 끝나고 또 막 뉴스 쏟아지고 또 선거고. 이게 우리도 잘 들려주세요. 사회자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게 별로 재미없습니다. 자, 월요일 첫날 힘있게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새 청와대 홍보수석에 윤두현 YTN 플러스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최근 길한영 사장의 권한 유착 문제와 관련해 총파업을 벌였던 KBS YTN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입성에 대해 남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어쨌든 한마디. 새정치민주연합은 YTN 보도국장 시절 여당 편향 보도를 했다며 권한 유착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구입니다. 권한 유착과 관련해 KBS의 또 다른 상처. 바로 민경욱 전 앵커.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이 돼 YTN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홍보수석 발탁 배경을 브리핑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대조 작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소통의 적임자로 판단해 임명하셨습니다. 동아일보 종편 채널A와 중앙일보 종편 JTBC는 좀 더 구체적으로 YTN 전 보도국장 발탁이 왜 권한 유착의 이유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네, 하지만 윤 신임 홍보수석은 YTN 보도국장 재직 당시 여당 편향 보도 논란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은 사실을 두고 벌써부터 야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홍보수석 내정자는 그 YTN에서 정치부장과 이제 보도국장을 했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당시 노조와 잦은 마찰을 빚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조와 이제 수차례 그 갈등을 빚었는데 그 윤 내정자가 YTN 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노조 측은 여당 편향 보도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윤 내정자가 지난해 3월 디지털 YTN 사장으로 이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는 이런 전력을 문제 삼아서 윤수석 인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 내정자가 이제 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이제 불방시키는 등 이 정치 편향적이다 그런 점을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청와대로 인선하는 건 권한 유착이다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때도 지적이 됐었던 문제인데요.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현직 언론인을 곧바로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윤두현 사장이 지난 정권 때부터 정권의 눈치만 보는 전형적인 해바라기형 언론인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입니다. 만기칠남, 불통의 정부 운영을 바꾸겠다는 청와대가
홍보수석 인사부터 소통과는 정반대의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한편 자사 전 보도국장의 청와대 홍보수석 발탁에 대해 YTN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자, 강 의원께 말씀을 듣기 전에 일단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를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었는데요. 청와대 홍보수석에 청와대가 윤두현 YTN 플러스 대표를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하던 서가번 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알게 모르게 축하한다고 야유. 이번에 사표를 수리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다시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주 YTN으로서는 축하받을 일이네요. 축하받을 일이네요. 한편 정곤기, 홍익대 교수는 YTN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산실이라며 확인 사살까지. 그다음 윤두현 신임 홍보수석은 우리 YTN 출신인데 YTN 출신이 홍보수석의 산실인 것 같습니다. YTN 출신이 홍보수석의 산실인 것 같습니다. YTN 출신이 홍보수석의 산실인 것 같습니다. 홍상표 전 수석, 또 윤두현 수석 이렇게 산실인데.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통상 진짜 인터뷰를 6시 35분에서 6분 사이에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한 17, 8분 정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조금 깊이, 완전히 깊이 들어가는 인터뷰로는 역시 부족하지만요, 시간이. 그랬는데 조금 전에 삼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일정에 참석 중인데 그게 좀 길어져서 40분쯤 전화 연결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행간을 오늘 이제 경제 코너도 다시 부활하고 해서 행간을 하나만 골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9분 30초 동안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척시장은 인터뷰 해달라 이렇게 말씀 주신 분들도 많았고요. 개표 방송하면서도 저분 참 꼭 빨리 연락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빨리 잡힌 건 좋았지만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저도 좀 많이 아쉽네요. 우선 게시판 조금 들여다보고 제가 준비한 행간 하나 하고 인터뷰로 옮기겠습니다. 샤크, 상어 샤크님께서 아마 조금 전에 뉴스 재구성 청와대 홍보수석 그것 때문에 쓰신 것 같은데 방송 내지 언론인의 최대 꿈이 청와대 대변인 내지 홍보수석인가요? 그래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 그냥 이렇게 비꼬느라고 남기신 거죠. 언론에 입문한 사람의 최대 꿈이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이겠습니까? 개중엔 그런 권력 지향적이거나 또는 직접 국사를 자기 손으로 해보고 싶은 사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최종 꿈이 그거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파릇파릇한 기자애들 뽑아놓아 보면 그래도 아직 패기와 지사적 정신 좀 있고요. 편집국장 또는 보도국장이 일단은 꿈이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집국장 또는 보도국장.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 언론으로 계속 남는다면 주필이 되는 건 참 영광이겠죠. 각 신문사의 주필들 중에 그렇게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얻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면 편집국장과 주필을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기자들이고요. 또 그게 가장 명예롭기도 하고 몸에 맞는 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유명해지면 또는 정치부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유력한 사람하고 연을 맺고 그런 사람 많죠. 작고한 조선일보 있었던 허주 김윤환 편집국장이자 나중에 정치 의원도 몇 번 하고 킹메이커라고도 했고 그런 사람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리고 KBS 앵커 하다가 지금 청와대로 간 민경욱 씨, 이명박 씨가 워싱턴에 이렇게 종로에서 국회의원직 잃고 와 있을 때 그때 마침 또 워싱턴에 가 있던 민경욱 씨하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그런 거 있고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최대 꿈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반달곰, 금태서 발음이 왜 저 모양이냐 그랬는데 어땠죠? 제가 그 부분은 마침 놓쳤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구김살도 없고 긍정적이고 다부져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캐릭터상 주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총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하마평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각자 생각하고 계시는 말을 많이 올려주셨군요. 남경필 원희룡 약간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더불어 살자께서 대권 주자로 가기 위한 쇼라고 본다. 그간의 행보를 보면 무늬만 소장개혁파 아니었던가. 네, 무늬만 소장개혁파. 이 부분은 크게 이견들이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여당에서는 무슨 소수다, 미스터 쓴소리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니 한편 참 그렇죠. 낭만고양이님은 양정대 기자한테 굉장히 귀엽다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양정대가 오늘 재롱을 하나 부렸나요? 더불어 살자. 이분 아주 이렇게 글을 많이 올리시는군요.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는 총리 이런 자리로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허수아비 총리로 이용만 당하다가 팽 당하겠죠. 그러셨습니다. 예, 이 정도로 보고요. 행간. 오늘은 새누리당의 참 어처구니 없는 태도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를 추진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문화일보 기사 앞에 좀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이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현행 교육감 제도가 사실상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등 그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편향된 정치 과잉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교육감 직선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국회 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폐지하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빠르면 이번 달부터 공론화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진영 대결 등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실종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가 야당 대변인이나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진보계열 교육감이 석권해서 쇼크를 받아서 이러는 모양인데 그럼 교육감 직선제만 폐지하지 말고 서울시장하고 구청장들 그것도 아예 임명제로 바꾸지 그래요? 국회 선진화법 자기들이 주동해서 만들어 놨죠. 야당 될 거에 대비해서. 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뺏길 거라고 생각해서 집권 여당이 야당이 될 게 확실히 되었던 한나라당
동의 없이는 국회 맘대로 못하게 하려고 5분의 3 찬성, 60% 찬성해야 뭐 하게 한다. 이게 골자 아니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 그런데 자기들이 과반했고 집권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뭐 안 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타고 짜증도 나겠죠. 그렇다고 뭐 직권상정이 날치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손 보겠다고 지금 정의화 후반기 국회의장 첫 초일성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손질해야겠다고. 뭐 이런 후한 무치가 어딨나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혈령 비혈령도 아니죠. 이건 이혈령 비혈령보다 더 나쁘고 더 유치한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사실이죠. 진보 계열 교육감이 많이 됐으니까 야 이거 뭐 깜깜이 선거고 로또 선거인데 이러지 말고 아예 임명제로 바꾸자. 그럼 임명을 뭐 대통령이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교육자치제 누구보다도 필요했고 정치로부터 중립시키겠다고 해서 정당 표시는커녕 정당 러닝메이트제 이런 것조차 아예 안 했잖아요. 교육감 직선으로 뽑을 때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말이죠. 그리고 자기들도 보수 단일화 추진도 하고 4년 전에는 보수 계열 교육감이 전국 16개 선거구 중에서 무려 10곳이었나요? 11곳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조금 10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땐 이겼죠. 이겼으니까 이런 말 안 했죠. 근데 이번에 뭐 간담이 선을 해줬을 겁니다. 이미 놀랄 만큼 많이 13대 4쯤 되는 거죠. 13대 4. 대구의 우동기 당선자를 보수 계열로 친다고 하더라도 13대 4. 놀랄 만한 스코어면 거기에서 민의를 읽어낼 생각을 해야지. 전 국민 다 하루 쉬게 하고 그 많은 돈 들여서 투표해서 표심을 통해서 읽어내고 그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자기들 말로는 해놓고 자기들에게 녹록치 않은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없애고 임명제로 가자? 이번에 우리가 심판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후한 무치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는 새누리당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민주의 원칙을 이렇게 훼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거 제대로 안 되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 생심했다는 것 자체에 아주 분노를 느낍니다. 혼내줘야 할 사람들 누구누군지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화를 진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또는 역사가 반동으로 가는 것을 멈추게 하려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네, 행간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인터뷰 연결하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에서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산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시장님 일정도 있고 해서 한 5분쯤을 덜 하게 돼서 좀 속이 상합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무소속 후보가 현직 시장, 그것도 여당 소속의 현직 시장을 이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표차가 어마어마하게 났더군요. 62.44%를 얻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반핵 단일 후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선 당선 축하드리고요. 이제 뭐 목이랑 좀 회복이 되셨나요? 아직은 회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네, 미안하고 전화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삼척은 재작년 9월, 그러니까 2012년 9월 경북 영덕과 함께 정부의 새 원자력 발전 예정지로 지정 고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역 발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주민들의 지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아는데, 예. 우리 당선자께서는 반핵을 기치로 내걸고, 그게 아마 그냥 거의 유일한 대표 공약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선거 초반에는 현직 시장, 새누리당 현직 시장 후보한테 20%포인트 정도 크게 뒤졌던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반핵으로 여론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뭐 탁월한 선거 전략을 발휘하신 건가요? 이렇게 큰 표차로 역전승을 하시게 된 동의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핵없는 삼척을 원하는 침묵 속에 다수 시민들이 뜻이 표로 분출된 것 같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수로 세월호 사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증폭되면서 삼척 시민들이 원전에 대한 그런 원전이 아니고 원전의 그 안전에 대한 그런 갈망이 표로 분출된 것 같습니다. 그 2년 전에 2012년 9월 달에 새 원전 예정지로 고시될 때 이미 그 전에 일본 동일본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우리가 크게 놀랄 만큼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원전의 안전도에 대한 주민들의 그 염려나 신경 씀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현지 언론을 제가 조금 몇 개 봤어요. 그랬더니 시민 모임, 그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그다음에 핵 앵그리맘, 거기는 그렇게 불리더군요. 핵 앵그리맘, 삼척여고 동문회 등 아줌마 부대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 아줌마 부대를 그럼 우리 김 후보께서 조직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조직한 거 아니고 지금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그 일부 조직으로 삼척 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 부대들이 처음부터 그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자라는 구호로 그 원전 반대의 최일선에서 정말 눈물겨운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여고 동문들이 그 헌신적인 노력이 이번 선거의 승리의 원동력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삼척여고 나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아주 맹활약을 하신 이 아주머니 핵 앵그리맘 부대가 2년 전에 영덕과 함께 원전 예정지로 고시될 때는 그닥 반감이 없었거나 활동을 안 하셨나요? 반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역 시장인 김대수 시장께서 많은 탄압과 억압을 하셨어요. 정말 이분들이 눈물겨운 투쟁을 했습니다. 아하. 예,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상당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아줌마들이 삼여고 동문들이나 우리 반투하는 모든 단체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 그 서름과 이걸 이번에 표로 다 나타낸 거예요. 아하. 예. 현직 시장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치해야겠으니까 반핵 단체들은 아주 보이지 않게 또는 뭐 시장의 힘을 이용해서 많이 억압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할 수 있는 억압은 다 했습니다. 예. 그건 합법적 억압인가요?
글쎄, 저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그렇게 가한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신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하. 우리가 원전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수용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우리 통반장들을 동원해서 그 96.9%라는 그 찬성 명부를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주민 수용성을 대체해서 넣었습니다. 네. 예, 근데 시민들의 뜻과 전혀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윤치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거는 96.9%라는 것은 쉽게 해서 독재 국가에도 있을 수 없는 건데, 예, 그렇게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게. 아, 그러면 그게 조작된 수치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합시다, 시장님. 주민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더 나오면은 저희들이 승복하겠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묵살을 당했어요. 네. 예. 제가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 먼저 말씀하세요. 예, 여론 조사를 했는데 거의 70% 반대 여론이 다 하고 이랬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신 거예요. 예. 제가 조금 좀 물어보고 찾아봤더니 우리 김 후보께서는 정치 출발은 그러니까 여당 쪽 새누리 한나라당 이쪽으로 하셨더랬었죠. 예, 예. 제가 원래 그 통일민주당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3당 합당이 되면서 그 민자당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김영삼 그러니까 YS 계열의 통일민주당에 있다가 3당 합당을 하니까 뭐 이제 뭐 그때는 뭐 오야붕 따라가는 다 그런 적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만 빼고는 다 따라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자당 그게 됐군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쭉 있다가 언제 그러면은 노선 결별을 하고 반핵으로 도우신 거예요, 선회? 아, 그거는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최니 의원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 그 여기자하고 그분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탈당을 했고요. 아, 그때요? 예. 그럼 최현희 의원 그때 그 여기자 성추행 건으로 그 당에서 쫓겨났는데 함께 쫓겨나신 거예요? 아니면? 쫓겨난 게 아니고 저는 저 스스로 나왔습니다. 아, 스스로? 나 이런 예, 주군 밑에서 못하겠다고 그냥 먼저 나오신 아니,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모시던 또 의원님이 그렇게 되시고 이러니까 그분도 출당 조치를 당하고 이러니까 저도 뭐 그냥 당에 있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예, 나오고 그리고 제가 반핵에 대한 것은 물론 그런 신념 자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서 이거 핵은 정말 한 번 사고가 나면은 우리 인류한테 대재앙이다. 선출직위원으로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우리 시민에 대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도리다. 그래서 핵발전소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 뒤에 이제 그때 최현희 전 의원과는 결별을 하신 거고요. 그때는 우리 아마 의원님은 그때 막 선거할 도중인데 그때는 낙선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당선자 곧 취임하실 텐데. 예. 당선 즉시 뭐 주민투표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원전 유치 철회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어요. 예. 이거 이제 파장이 굉장히 큰데. 중앙정부하고 관계도 있고 말이죠. 예. 이 주민 여론 수렴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보통 큰 싸움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원전 유치 과정에서 삼척 시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져서 지금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저는 봐서는 주민투표밖에 없다. 그리고 주민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승복하기로 그렇게 하면 이 치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 주민투표를 가지고 그 정당한 결과를 가지고 대정부를 설득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삼척 시민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받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원전 유치의 제1번이 주민 수용성이 아닙니까? 삼척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 핵발전소 이제는 처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득하려고 합니다. 중저준위 핵 폐기물장을 어디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주민투표를 해서 정한 선례는 있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정주에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유치는 했지만 2년 전에 예. 주민들 뭐 많은 찬성으로 유치는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주민들이 찬성이 아닙니다. 김대수 시장님의 알겠습니다. 예, 그건 독단으로 한 거지 주민들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민주성도 상실했을 예, 뿐더러 민주적인 절차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겁니다. 예. 그 부분만 나오면 아주 강조를 하시는 그 심정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여지껏 중요 정책을 놓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 당선자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시민들, 주민들의 뜻이 오롯이 관철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선생님을 시장님을 좀 더 오래 모셨더라면 그런데 시장님, 당선자님 일정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려서 너무 서운하고요. 취임하시고 주민들하고 어차피 이제 바로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좀 길게 연결하죠.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중앙 언론에서 계속 일면톱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예, 좀 고맙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삼척시 시세도 약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 정말 지금 저 표로 지금 분출한 겁니다. 그 당선으로. 우리 김 후보님을 당선시킨 거 보니까 시세가 약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대한 삼척 시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정 그리고 친핵, 반핵 이 문제 아주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양호 삼척시장 당선자와 짧지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6월 9일 하루 월요일이 저무네요.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길환영 KBS 사장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안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오늘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사회의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서로 입장을 한 발씩 양보해서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 KBS 직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직원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사람이 더구나 여당 측 추천 이사들마저 등을 돌려서 7대4로 압도적 해임 가결된 사람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눈이 멀면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를 PD 출신 길환영 씨는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사람 잘못 고른 청와대가 자기 배설물 치우느라고 비짓담 깨나 흘릴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